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며느리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하이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었죠. 하얗게 질린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시어머니 손에서 요거트를 빼앗아 갔습니다. 7살 손녀에게 먹이려던 요거트를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요거트는 며느리가 매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먹이던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손녀는 안 되고 시어머니는 되는 건가요? 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길래 며느리는 저토록 필사적이었던 걸까요? 착한 며느리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3시, 72년을 살아온 말순에게 이 시간은 늘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남의 집 어르신들을 돌볼 때도 새벽은 언제나 말순의 시간이었죠.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도 말순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문고리를 잡았죠. 손녀 서윤이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는 작은 소리에도 금방 눈을 떠버리니까요.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순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부엌에 있을까 싶었죠. 아들 태호는 해외 플랜트 현장에 파견 나가 있고 이 집에는 며느리 유진과 손녀 서윤 그리고 자신뿐이었습니다. 말순은 소리 없이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이었죠. 72년을 살면서 몸에 밴 것이 있다면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움직이는 습관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복지관에서 일할 때도 말순은 늘 그랬습니다. 섣불리 나서지 않고 먼저 보고 듣고 판단했죠. 부엌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레인지 후드 아래 작은 조명만 켜져 있어서 부엌은 어둑어둑했지만 유진의 모습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유진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일 요거트였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좋아하는 말순도 아침마다 먹는 그 요거트였죠.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별 생각 없이 돌아가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먹을 요거트를 미리 꺼내놓는 거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유진의 다음 행동이 말순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유진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죠. 유진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말순은 숨을 멈추고 벽 뒤로 몸을 더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아무도 없다고 확인한 듯 다시 조리대를 향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열고 그 안에 하얀 가루를 요거트 용기 안에 조심스럽게 털어 넣었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들고 천천히 저었죠. 쇠가 플라스틱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부엌에 울렸습니다. 말순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게 뭘까? 약인가? 건강보조제 같은 건가? 왜 저렇게 몰래 넣는 걸까? 왜 하필 새벽에? 왜 아무도 모르게? 유진의 표정이 말순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 표정은 말순이 지금껏 본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늘 웃고 상냥하고 공손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죠. 유진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을 끝내야 하는 사람처럼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죠. 72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손님의 눈빛만 봐도 때를 쓸 사람인지 죗값을 줄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할 때는 어르신들의 표정만 봐도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읽을 수 있었죠. 지금 유진의 얼굴에서 말순이 읽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긴장감. 유진이 숟가락질을 멈추고 요거트 표면을 살폈습니다. 가루가 완전히 섞였는지 확인하는 듯 했죠. 그리고 빈 비닐봉지를 작게 접어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요거트 용기에 뚜껑을 닫고 냉장고 문을 열어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닌 것처럼요. 말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유진이 부엌불을 끄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수는 벽에 붙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유진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안방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그제야 말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죠.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들이 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런 순간들과 비슷한 공포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죠. 문을 열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요거트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뀔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말수는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까 본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되짚었습니다. 하얀 가루, 요거트, 며느리의 굳은 표정, 숨기듯 접어넣은 빈 봉지. 말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눈이 어두워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분명 건강보조제 같은 거겠지. 요즘 유진이가 내 건강을 많이 걱정하니까 뭔가 좋은 걸 타서 먹이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유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손,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가득한 표정.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아침이 올 것이고 유진은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 식사를 차릴 것이고 그 요거트를 자신에게 내밀겠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수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새벽이 평범하지 않은 아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손녀 서윤이가 좋아하는 요거트, 며느리가 챙겨주던 요거트. 이제 그 요거트가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가슴 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의문이었죠. 하지만 그 씨앗은 곧 싹을 틔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굳은 표정이 떠올랐고 숟가락이 요거트를 젓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창밖이 완전히 밝아올 때까지 말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일어난 모양이었죠. 곧이어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소리만으로는 그랬죠. 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밤새 뒤척인 탓에 눈밑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이 오늘따라 더 늙어 보였습니다. 말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요. 식탁에 나가자 유진이 이미 아침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밥과 국, 간단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과일 요거트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순 자리 앞에, 다른 하나는 손녀 서윤이 자리 앞에요. 말순의 시선이 요거트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대요. 아침 드시고 서윤이랑 산책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습니다. 표정도 밝았죠. 어젯밤 새벽에 봤던 그 차갑게 굳은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말수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하는 생각이 또다시 스쳐 지나갔죠. 그래, 날씨가 좋으면 나가봐야지. 말수는 애써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죠. 유진은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한 듯 서윤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깨우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말수는 천천히 요거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죠. 요거트 용기를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거트의 색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먹던 것보다 미묘하게 탁해 보였죠. 선명한 분홍빛이어야 할 과일 요거트가 오늘은 어딘가 뿌옇고 흐릿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수는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표면에 얇은 막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가 완전히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것처럼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어젯밤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하얀 가루, 숟가락으로 젓던 손, 조심스럽게 접어넣던 빈 봉지,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탁해진 요거트와 표면의 이상한 막.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요거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강보조제라면 왜 몰래 넣을까? 좋은 거라면 왜 말을 안 할까? 왜 하필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넣어야 했을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서윤이의 목소리가 복도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7살 손녀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표정을 고쳤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숨기고 웃어 보였죠. 그래, 우리 서윤이 잘 잤어? 네, 꿈에서 토끼가 나왔어요. 하얀 토끼. 서윤이가 의자에 앉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유진이 부엌에서 나와 서윤이 앞에 숟가락을 놓아주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요거트 드세요. 요즘 소화가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유산균이 도움될 거예요. 그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말순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어서 먹으라고 재촉하는 것처럼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어야지.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요거트를 한 숟갈 떴죠. 유진의 시선이 말순의 손에 머물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확인하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말수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닿기 직전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국부터 먹어야겠네. 속이 허해서 말수는 요거트를 내려놓고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국을 떠먹기 시작했죠. 유진의 표정이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금방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지만 말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날 때까지 말수는 요거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집어 먹으면서 시간을 끌었죠. 유진이 몇 번이나 요거트를 권했지만 말수는 그때마다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배가 불러서 나중에 먹을게.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낮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유진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말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요거트를 향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마치 그것이 먹히기를,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서윤이가 자기 요거트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며 유치원 갈 준비를 시켰죠. 그 틈에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거트를 들고 부엌으로 갔죠. 혼자가 되자 말수는 요거트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 보았죠. 바닥에서 뭔가 덩어리진 것이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녹지 않은 가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무언가였습니다. 말순은 요거트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이 요거트가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말수는 요거트 용기에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밀어 넣었죠. 겉으로는 먹은 것처럼 보이게 빈 용기를 하나 꺼내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엌을 나서는 말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웠죠. 어젯밤까지만 해도 의심이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뭔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몰래 넣는 것, 말하지 않는 것, 탁하게 변한 색, 녹지 않은 가루.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말수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며느리가 요거트에 뭔가를 탔다고? 증거도 없이? 아들이 믿어줄까? 태호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황당하게 들릴 것이었죠. 게다가 유진은 지금까지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이를 잘 키우고 집안일도 빠짐없이 하는 사람이었죠. 누가 그런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죠.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건지 아니면 오해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했죠. 며느리에게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절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말순에게 이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고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며느리를 대해야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말수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가난도 고생도 슬픔도 이겨냈죠.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에게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말수는 며느리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모든 것을 지켜보기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유진이 내미는 요거트를 받아들었지만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핑계, 소화가 안 된다는 핑계, 나중에 먹겠다는 핑계로 매번 피해갔죠. 그리고 유진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요거트를 버리거나 숨겼습니다. 유진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말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걸요. 요거트를 권할 때마다 미세하게 긴장하는 어깨, 말순의 손을 따라가는 시선, 빈 용기를 확인할 때 스치는 안도의 표정. 그 모든 것이 말순의 의심을 더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유진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말순은 손녀 서윤이와 단둘이 집에 있었죠. 서윤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 말순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말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이 넣는 그 가루가 정말 자신만을 노린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죠. 만약 그게 단순한 건강 보조제라면 서윤이에게 먹여도 상관없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험한 것이라면 유진은 절대로 서윤이가 그걸 먹게 놔두지 않겠죠.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요거트를 꺼냈죠. 오늘 아침에 유진이 자신에게 주었던 아직 먹지 않고 숨겨둔 그 요거트였습니다. 말수는 요거트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아. 손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크고 맑은 눈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할머니가 요거트 하나 줄까? 맛있는 딸기 요거트야. 서윤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저 딸기 요거트 좋아해요. 아이가 색칠 공부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수는 요거트 뚜껑을 열며 서윤이 쪽으로 다가갔죠. 손녀에게 숟가락을 건네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유진이 장바구니를 현관에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위험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다급하게 달려왔죠. 서윤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다급함을 넘어선 공포가 담겨 있었죠. 말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순식간에 다가와 말순의 손에서 요거트를 낚아챘습니다. 그 동작이 거칠었습니다. 마치 아이 손에서 위험한 물건을 빼앗는 것처럼요. 서윤이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왜 그래? 유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손에 든 요거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하얗게 질린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그건 단순히 놀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야. 아까 확인해 보니까 상한 것 같더라고. 먹으면 배탈 나.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유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말수는 72년을 살면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를 만나봤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속이려는 사람들, 돈을 빌려놓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 복지관에서 형편을 부풀리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다 비슷했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유진의 눈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어? 말순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느리고 어눌하게 만들었죠. 마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노인처럼요. 네, 어머님. 제가 깜빡하고 안 치웠네요. 죄송해요. 유진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굴에 제대로 닿지 않았죠.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연기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윤이에게 상한 요거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거트는 바로 오늘 아침 유진이 직접 말순에게 건넨 것이었죠.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왜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주었을까요? 상한 거라면 왜 아침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유진은 그 요거트가 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서윤이가 먹으면 안 되는 뭔가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다급하게 달려와 빼앗은 겁니다. 유진이 요거트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소리가 들렸죠.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실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에이, 요거트 먹고 싶었는데. 말순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나중에 새 거 사줄게. 유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은 이미 평소처럼 돌아와 있었죠. 하지만 말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아직 긴장되어 있다는 걸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어머님, 제가 새 요거트 사왔어요. 이따가 드릴게요. 유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등을 돌린 며느리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안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억누르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죠. 이제 확신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며느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손녀에게는 절대 먹일 수 없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오직 자신뿐이었죠. 말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살아온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다급하게 요거트를 빼앗던 손.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반응이었죠. 서윤이가 다시 색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크레파스를 움직이고 있었죠. 7살 손녀는
자기 엄마가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윤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해외에 있고 곁에는 엄마뿐인데 그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하는 사람이라면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가도 아들에게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였죠. 며느리가 요거트에 뭔가를 탔다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뭘 넣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 둘째,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경계를 풀어야 했죠. 유진이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죠. 오늘부터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며느리가 주는 것을 순순히 받아먹는 척 해야 했죠. 그래야 유진이 방심할 테고 방심해야 꼬리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유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새 요거트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새 거예요. 이거 드세요. 말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다시 다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마치 아까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요. 말순도 웃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꾹 누르고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고마워, 유진아. 잘 먹을게. 요거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죠. 유진의 눈이 말순의 손을 따라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요거트를 떴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유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죠. 말수는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아래에 머금고 있다가 유진이 고개를 돌린 틈에 휴지로 뱉어냈죠. 그날 말수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연기했습니다. 요거트를 먹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 숟갈도 삼키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유진이 건네는 요거트를 받아들었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는 신용을 하고 유진이 보지 않는 틈에 뱉어냈습니다. 때로는 휴지에, 때로는 빈 컵에, 때로는 앞치마 안쪽에 숨겼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진은 점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거트를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깨에 긴장이 풀렸고 입가에 미세한 만족의 기색이 스쳤죠. 말수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물건을 놓아둔 자리를 잊어버린 척했죠.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며 집안을 두리번거렸고 리모컨을 손에 들고도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안경이 머리 위에 있다고 말해주면 말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만졌죠. 아이고, 내가 요즘 왜 이러지?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바보인 척 연기해야 하는 자신이 서글펐죠.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이 방심해야 꼬리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말순의 연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뭘 말하려 했는지 잊어버린 척했죠. 문장이 끝나기 전에 말꼬리가 흐려지고 같은 질문을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서윤이 유치원 갔어? 네, 어머님.
아까 제가 데려다 줬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오늘 서윤이 유치원 가는 날이야? 유진의 눈이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 먹이는 무언가의 효과라고 믿고 있겠죠. 말순의 연기는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걸을 때 발을 질질 끌었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았죠. 예전에는 가뿐하게 오르던 계단이었지만 이제는 한 칸 한 칸 힘겹게 오르는 척 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중간에 멈춰서서 쉬는 신용도 했죠. 유진이 걱정하는 척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다리에 힘이 좀 없어서 그래.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기대는 척 했죠. 유진의 손이 자신의 팔을 잡을 때 말수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때는 이 손이 다정하게 느껴졌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따뜻한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손이 매일 아침 독이 든 요거트를 건네는 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3주째가 되자 말수는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중얼거리는 척했죠. 유진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웅얼거렸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예전에 살던 동네 이름을 중얼거리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부엌에서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들어오자 말수는 멍하니 냄비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거 뭐 하려고 들었더라.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물 끓이시려고 드셨잖아요. 아, 물 끓이려고 했구나.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척 연기했죠. 물줄기가 냄비를 빗나가 싱크대에 튀었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수도꼭지를 대신 잡아주었죠.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걸 느꼈죠. 안도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점점 무능해지는 것을 보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말수는 방에 돌아와 조용히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있었을까요? 멀쩡한 정신으로 치매 환자처럼 연기해야 하는 자신이 서러웠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내일의 연기를 준비해야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연기는 이제 완벽에 가까워졌죠. 집안에서 길을 잃은 척 서성거렸고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척 복도를 헤맸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름을 헷갈리는 척 했죠. 우리 예쁜이 왔구나. 이름이 뭐였더라? 할머니, 저 서윤이에요. 서윤이. 손녀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7살 아이도 할머니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 앞에서 이런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그래, 서윤이. 우리 서윤이. 할머니가 깜빡했네. 서윤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말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유진은 이제 거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하는 눈치였죠. 요거트를 건넬 때도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건넸죠. 어머님, 요거트 드세요. 맛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여유가 말순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시어머니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곧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요거트를 받아들며 손을 일부러 더 떨었습니다. 숟가락질이 어눌해진 척 요거트를 흘리며 먹는 척했죠. 유진이 다가와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그 손길이 다정했습니다. 누가 보면 효도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매일 독을 타는 손이라는 걸요. 어느 날 오후 말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문 모를 눈물이었죠. 유진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도 몰라. 그냥 눈물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말수는 진짜로 울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죠. 그동안 쌓인 서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걸 치매 증상으로 받아들였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노인의 모습으로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유진이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그걸 느꼈죠. 며느리는 그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곧 없어질 사람을 잠시 달래주는 것처럼요. 말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연기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넣고 있는지, 어디서 구하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알아내야 했죠. 그러려면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말수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생각 없는 노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언제 외출하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휴대폰을 언제 보는지, 누구와 전화하는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말수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었지만 모두에게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였죠. 아이고. 유진이 숟가락을 주워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서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할머니, 손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손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말수는 손녀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결의를 아무도 몰랐죠. 이 연기는 끝까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요. 유진이 식탁을 치우러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할 생각일까? 그리고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말순을 없애는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수는 매일 며느리와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잤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무너지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굳건히 버텨야 했죠. 그게 말순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연기는 이제 집 안 모든 사람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죠. 유진은 물론이고 가끔 영상통화를 하는 아들 태호까지도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죠.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을 들고 말순에게 다가왔죠. 어머님, 태호 씨 전화예요. 말순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매일 아침 독을 먹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일부러 대답을 천천히 했죠. 말을 더듬고 중간에 멈추고 뭘 말하려 했는지 잊어버린 척 했습니다. 그래, 태호야. 잘 지내. 뭐였더라? 그래, 잘 지내. 화면 속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죠. 말수는 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유진이가 잘 챙겨드린다는데요? 응, 유진이가 잘해줘. 아침마다 요거트도 챙겨주고. 말수는 그 말을 하면서 유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죠. 그 미소가 말순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죠. 고마운 며느리야. 유진이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통화가 끝난 후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태호 씨가 많이 걱정하네요. 다음에 통화할 때는 좀 더 밝게 말씀하세요. 그 말투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었죠. 유진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처럼 보이길 원하는 거였죠. 며칠 후 유진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방에 있었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죠. 네, 언니.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치매 초기 같아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것도 치매라고요. 네,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요양원. 그 단어가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죠. 독을 먹여 치매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요양원에 끌려가게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만들어 팔며 가족을 먹여 살렸죠.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요. 며칠 후 유진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병원에 가봐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이라고 하지만 아마 치매 검사를 받게 하려는 거겠죠. 유진은 공식적인 진단을 받아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인 게 분명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 말순은 더 심하게 연기했습니다. 의사 앞에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날짜를 틀리게 말하고 간단한 계산도 못하는 척했죠. 의사가 유진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유진이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집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집에서 힘들어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요? 하지만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유진이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달콤함 속에 숨겨진 독을 느낄 수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유진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태호에게였죠. 여보, 오늘 어머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정밀 검사 예약했고요.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지셨구나. 내가 휴가 내고 가봐야 하나. 아니에요. 당신은 일에 집중해요. 제가 잘 모실게요.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데로 모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대요. 태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고마워, 유진아. 어머니 부탁해. 걱정하지 마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었죠. 자기 아내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요. 밤이 되자 말순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요. 그것도 며느리의 독 때문에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정신 차려, 말수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일렀죠. 연기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끌려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넣고 있는지,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내야 했죠. 말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유진이 자주 전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가끔 외출할 때 유난히 신경 쓰는 모습이 있었죠.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장을 본다고 하면서요. 말수는 그 패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했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요거트를 내밀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받아들었죠. 손을 떨며 숟가락질을 어눌하게 하며 요거트를 먹는 척했습니다. 유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다려라. 언젠가 내가 한 짓을 다 밝혀낼 테니까. 겉으로는 무너지는 노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연기가 끝나는 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죠. 그날이 올 때까지 말수는 버틸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몸은 눈에 띄게 나빠졌죠. 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를 먹는 척하면서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거든요. 아무리 조심해도 입안에 남는 잔여물이 있었고 그게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걸음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연기였지만 이제는 진짜로 다리에 힘이 없었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가끔 시야가 흐려졌죠. 말수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몸이 정말로 망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버텨야 했죠. 어느 저녁 말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죠. 정말로 하려던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몇 초가 지나서야 겨우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잠깐 멍했어. 유진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 눈빛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 먹이는 것의 효과라고 확신하고 있겠죠. 밤에 방으로 돌아온 말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죠.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피부는 창백하고 푸석푸석했습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석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이제는 자신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아직 맑았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지켜내고 있었죠. 그게 말순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요거트를 들고 왔습니다. 말순은 평소처럼 받아들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유진의 태도가 완전히 느긋해져 있었죠.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요거트를 먹는 모습을 긴장하며 지켜봤지만 이제는 그냥 건네주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완전히 방심한 거였죠. 말수는 그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시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죠. 치매에 걸린 노인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외출할 때 유난히 신경 쓰는 날이 있었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났죠. 장을 보러 간다면서요. 그런 날 유진은 보통 3시간 넘게 집을 비웠습니다. 장을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었죠. 말수는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거였죠. 어느 날 유진이 외출한 사이 말수는 며느리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걸리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죠. 화장품들 사이에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죠. 봉투를 열어보니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요거트에 들어가던 바로 그것이었죠. 말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몇 장을 찍어두었죠. 그리고 봉투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드디어 증거를 잡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게 무슨 물질인지, 어디서 구했는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더 알아내야 했죠.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유진이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열쇠일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유진이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죠. 말수는 멍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저장 보고 올게요. 서윤이 학교에서 3시에 끝나니까 그 전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말수는 느릿느릿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나간 후 말수는 창문 옆으로 가서 며느리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서둘러 유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진이 누구와 연락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필요했죠. 화장대 서랍, 옷장, 책상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서 메모지를 발견했죠. 메모지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소로 보이는 이름이 있었죠. 카페 이름 같았습니다. 말수는 그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방을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유진이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였죠. 말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았죠. 사진 속 메모지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2시 블루문 카페. 유진이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었죠.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유진을 따라가기로요.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목요일이 왔습니다. 유진이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했죠. 말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척 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올게요. 응, 그래. 유진이 나가자마자 말수는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눌렀었죠. 거울을 보니 평소의 자신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유진이 알아보면 안 되니까요. 말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카페 근처에서 내렸죠. 블루문 카페를 찾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이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남자의 손 위에 올려져 있었죠.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였죠. 그 남자가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말순은 휴대폰을 꺼내 창문 너머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몇 장을 찍어두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비틀거렸죠. 지나가던 사람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말수는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진보다 먼저 돌아와서 다행이었죠.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치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요. 얼마 후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진짜로 장을 봤는지 아니면 알리바이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말수는 느릿느릿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거나 좋아.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저 사람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자신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였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은 한 노인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을 잃고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모습, 며느리가 건네는 요거트를 순순히 받아먹으며 점점 치매 환자처럼 변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말수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죠. 기억을 잃은 척할 때도, 말을 더듬을 때도, 발을 질질 끌며 걸을 때도 말순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새벽부터 말순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처음에 말순이 한 일은 홈캠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외출한 어느 날 말순은 느릿느릿 걸어 근처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면서도 목적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작은 홈캠 2개를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영수증도 받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 말순은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거실 책장 사이에, 다른 하나는 부엌 냉장고 위 화분 뒤에요. 유진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죠. 72년을 살면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는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홈캠은 말순의 휴대폰과 연결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기계치였지만 손녀 서윤이가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었죠. 유진이 새벽에 요거트에 가루를 타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2번째로 말순이 한 일은 녹음기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전화할 때마다 말순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중요했죠. 하지만 방에서 듣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죠. 유진이 자주 전화하는 장소는 안방이었습니다. 말순은 유진이 외출한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서랍 뒤쪽에 녹음기를 붙여두었죠. 테이프로 꼼꼼하게 고정해서 서랍을 열어도 보이지 않게요. 며칠 후 녹음기를 회수해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도윤 씨, 거의 다 됐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도윤.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죠.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네,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자연스럽게 해야죠. 병원에서도 치매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의심받을 일 없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심받지 않게. 말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죠. 3번째로 말순이 한 일은 손녀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자주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봤습니다. 7살 아이에게 휴대폰은 최고의 장난감이었죠. 말순은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 보렴. 할머니도 같이 보고 싶어? 서윤이는 좋다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의 휴대폰 화면을 함께 보면서 말순은 화면 상단에 뜨는 알림을 주시했죠. 메시지가 올 때마다 미리 보기가 떴으니까요. 어느 날 서윤이가 영상을 보는 중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도윤이었죠. 말순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미리 보기로 보였죠. 약 더 필요하면 말해. 이번 건 좀 더 강한 거야.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약, 더 강한 것. 그들이 자신에게 먹이는 것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거였죠. 말순은 재빨리 자기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서윤이는 영상에 집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죠. 그렇게 말순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홈캠 영상, 녹음 파일, 휴대폰 메시지 사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갔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언제 행동에 옮길 것인지, 최종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가 거실에서 유진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죠. 말순은 옆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 상단에 메시지 알림이 떴죠. 발신자는 도윤.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이 디데이다. 끝내라. 말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디데이, 끝내라. 그들이 내일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뜻이었죠.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촬영했죠. 서윤이는 영상에 빠져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말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후 말수는 방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었죠.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독을 먹이고 있다는 것, 증거를 확보해 두었다는 것, 그리고 내일이 그들의 실행일이라는 것을요. 전화를 받은 경찰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72세 노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말순이 홈캠 영상과 녹음 파일, 메시지 사진을 보내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눈치채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죠. 석 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석 달을 떠올렸죠. 처음 며느리의 범행을 목격했던 새벽. 요거트의 탁해진 색을 보며 확신을 굳혔던 아침. 손녀에게 요거트를 주려 했을 때 유진이 달려와 빼앗던 순간. 그때부터 말수는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것을요. 그래서 연기를 시작했죠. 며느리가 방심하도록, 더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꼬리를 내밀도록요.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바보인 척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죠.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손녀 앞에서 연기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였죠. 며느리의 범행이 들통나고 자신은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작게 미소 지었죠. 기다려라, 유진아. 내일 아침 내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속삭이듯 말하고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두어야 했죠. 마지막 연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석 달간의 처절한 싸움. 그 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죠.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말수는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죠.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연기가 끝나는 날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말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죠. 9시 30분에 도착 예정입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말수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혹시라도 유진에게 들킬 수 없었죠.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기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죠. 석 달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푹 꺼진 눈, 창백한 피부, 독에 노출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이요. 말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지막 연기를 준비해야 했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하게 무너진 노인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일어난 모양이었죠.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느릿느릿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을 질질 끌며 걸었죠.
손으로 벽을 짚으며 중심을 잡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유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요거트가 들려 있었죠. 오늘따라 유진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미묘하게 들뜬 기색이 있었죠. 말수는 그 표정을 읽었습니다. 오늘이 디데이라서 그런 거겠죠. 응, 일어났어. 말수는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끝을 흐리고 눈 초점을 약간 흐리게 만들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요거트를 내밀었죠. 어머님, 오늘도 요거트 드세요. 몸에 좋아요. 그 말투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죠. 저 요거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거였습니다. 디데이니까요. 말수는 요거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을 일부러 더 떨었죠. 요거트가 흔들려 조금 흘렸습니다. 아이고, 손에 힘이 없어서. 유진이 다가와 휴지로 흘린 것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말수는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요거트를 떴죠. 손이 떨리는 척 숟가락이 흔들렸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죠. 유진의 시선이 말순의 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였죠.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누구지? 유진이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조유진 씨 맞으시죠?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속으로 되뇌었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유진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을 띠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죠. 한 명은 4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머님, 경찰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말순 씨 맞으시죠?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목소리로 대답했죠. 또렷하고 분명하게요. 네, 맞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거였죠. 말수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빛을 보여주었죠. 어머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신 경찰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증거는 모두 준비해뒀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크게 떠지고 입이 벌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 경찰관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유진 씨,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남자 경찰관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죠. 석 달 동안 연기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리긴 했지만 확실하고 단단했죠. 방으로 가서
베개 밑에 숨겨둔 휴대폰과 USB를 가져왔습니다. USB에는 홈캠 영상과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홈캠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 사진이요. 경찰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이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죠. 어머님이 치매시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순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죠. 유진아, 내가 치매인 줄 알았니? 내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뭘 탔는지, 도윤이라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은 분명히 내일이 디데이다. 끝내라.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죠. 그 메시지를 말순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얼어붙은 거였습니다. 경찰관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싫어요. 놓으세요. 유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유진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말순은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유진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두려움이요. 경찰차가 떠난 후 말순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석 달간 억눌러왔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주르륵 볼을 타고 내렸죠. 서러웠습니다. 안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죠. 얼마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호였죠. 아마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체포됐다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말순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죠. 태호야, 엄마 괜찮아. 집에 와라. 할 이야기가 많아. 전화를 끊고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죠.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보는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고 건강을 회복해야 했고 손녀에게 엄마가 왜 없는지 설명해야 했죠.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을 버텼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유진이 끌려나간 후 경찰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말순은 소파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관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요거트들을 하나하나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죠. 증거물이 될 것들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요거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자신 앞에 놓였던 것들이었죠. 할머니, 이 요거트들을 매일 드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죠. 먹는 척만 했어요. 입에 넣고 삼키지 않았죠. 하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어요. 조금씩은 들어갔을 거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를 하며 말했죠.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물질에 노출되셨는지 확인해야 해요.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많이 상했다는 것을요. 석 달 동안 아무리 조심했어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이 연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이 유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따라가지 않았죠. 소파에 앉아 멍하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독이 든 요거트를 받아들고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고 며느리의 눈을 피해 증거를 모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유진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여러 개의 봉투를 들고 있었죠. 화장대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봉투들이요. 그리고 이것도요. 경찰관이 작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떴죠.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마 투여량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 얼마나 넣었는지 적어둔 거죠.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그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새삼 충격이었죠. 날짜별로 기록까지 해가며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요. 경찰관이 다시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유진의 차량으로 내려갔죠. 말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 경찰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이에요. 할머니 명의로 된 보험 서류와 재산 관련 문서들입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험 서류, 재산 문서, 유진이 노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분명해졌죠.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요? 네, 사망보험금이 상당합니다. 수익자는 남편인 민태호 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관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해했죠.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고 그 돈은 결국 유진의 손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구나.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아껴가며 모은 재산, 아들과 손녀를 위해 남겨두려 했던 것들이 결국 화근이 된 거였죠. 경찰관이 서윤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손녀 생각이 났죠. 서윤이는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요.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죠.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경찰관의 목소리에 말순이 서윤이 방으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서윤이의 장난감 상자를 가리켰죠. 그 안에서 작은 봉지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봉지였죠. 아이 장난감 사이에 숨겨뒀네요. 아이가 모르게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의 장난감 사이에 독을 숨겨두다니요. 서윤이가 모르고 만졌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밀려왔죠. 경찰관이 증거물들을 모두 봉투에 담았습니다. 냉장고의 요거트들, 화장대의 가루 봉투들, 투여량을 기록한 수첩,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장난감 상자에서 나온 봉지까지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도 상처는 남을 것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뛰어들어왔죠. 해외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탄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 태호가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말순을 끌어안았죠. 45년 전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작고 연약한 아기였는데 지금은 어머니를 안을 만큼 커버렸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죠. 괜찮아, 태호야. 엄마 괜찮아. 태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유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니?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태호의 눈가에 주름이 져 있었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요? 해외에서 고생하며 일하느라 늙어버린 거였죠.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그만해, 태호야. 지난 일 얘기해서 뭐 하겠니? 이제 끝났어.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죠. 현장에서 일하느라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죠. 집을 나서며 말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연기하고 증거를 모으고 혼자서 싸웠죠.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새삼 눈물겹게 느껴졌죠. 어머니, 울고 계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눈이 좀 시려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수는 울고 있었죠. 석 달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야 울 수 있었죠. 이제야 무너져도 되었습니다. 태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잡고 있었죠. 그 손의 온기가 말순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며 말순은 생각했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몸을 회복해야 했고 재판을 준비해야 했고 손녀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이 옆에 있었고 경찰이 도와주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말수는 응급실 침대에 누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석 달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내연남 도윤에게 떠넘기려 했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도윤 씨가 협박했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유진의 연기는 수준급이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혹시 정말 협박당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보였습니다. 검찰 측 증거는 충분했지만 유진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였죠. 도윤이 독성 물질을 구해서 전달했고 실행 지시를 내린 것도 도윤이었다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유진의 말이 먹히는 건 아니겠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윤 측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피고인 강도윤은 물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투여는 조유진 씨가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협박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진이 다시 울먹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도윤 씨가 협박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혼란스러워졌죠. 말수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유진이 정말로 형량을 줄여받게 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었죠. 태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눈물 연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았죠.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습니다. 말수는 복도로 나와 벤치에 앉았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그때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죠. 한말순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서윤이의 물건들을 정밀 조사하던 중 서윤이의 작은 가방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요. 서윤이가 엄마 가방에서 꺼내 자기 가방에 넣어둔 물건이었죠. 아이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예쁘다고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 물건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유진이 직접 쓴 것이었죠. 안에는 범행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할지, 얼마나 넣을지, 어떻게 증거를 없앨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은 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도윤이는 바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나중에 다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야. 유진이 처음부터 도윤을 이용하고 나중에 책임을 떠넘길 계획이었던 겁니다. 협박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한 주범이었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 수첩이 정말 증거가 될까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유진 씨의 글씨가 맞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죠.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첩이 공개되자 법정이 술렁거렸죠. 판사가 수첩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더 이상 눈물 연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피고인 조유진, 이 수첩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를 속삭였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죠.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최종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죠. 피고인 조유진은 존속살해 미수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도윤은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유진이 말순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피하지 않았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잘 살아라, 유진아.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말순은 병원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3달 동안 노출된 독성 물질이 간과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죠. 의사는 처음에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가방에서 발견된 증거 덕분에 독의 정확한 성분이 밝혀졌죠. 그에 맞는 해독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말순은 조금씩 회복해 갔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순과 태호, 서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죠.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새 집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이사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 냉장고를 열었죠. 안에는 어제 태호가 사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유, 계란, 채소들, 그리고 과일 요거트. 말순은 요거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3달 동안 매일 아침 자신을 해치려 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말수는 요거트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죠.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요거트 3개를 놓았습니다. 태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일찍 깼어. 서윤이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죠.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우리 서윤이 잘 잤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요거트를 보더니 눈이 밝아졌죠. 와, 요거트다. 저 과일 요거트 좋아해요.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에도 서윤이는 똑같은 말을 했었죠. 그때 유진이 달려와서 요거트를 빼앗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안전했죠. 아무도 이 요거트에 독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 간식이었죠. 말수는 요거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죠.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한 과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냥 요거트였죠. 평범하고 맛있는 요거트.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서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죠.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그냥 맛있어서 그래. 태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말수는 요거트를 한 숟갈 더 떠서 서윤이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먼저 맛봤어. 맛있다. 너도 먹어. 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요거트를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기 시작했죠.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그냥 아침이구나. 과일 요거트는 더 이상 무서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의 상징이었죠. 되찾은 일상의 상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식탁에 3사람이 둘러앉아 요거트를 먹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소중한 아침이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말수님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요. 어쩌면 평범한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계시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